도연아, 이번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도연은 헬멧을 고쳤으며 동료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위험하지 않은 다이빙이 어디 있어? 괜찮아. 이번엔 확실히 기록 남길 거야. 도연은 27살의 젊은 동굴 다이버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언제나 답답함을 느꼈던 그는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다. 평범한 직장 생활 대신 다이빙 강사가 된 그는 몇 년 전부터 동굴 다이빙에 빠져들었다. 물속 깊은 어둠과 고요함은 그에게 매혹적인 미지의 세계였다. 이번 탐험지는 멕시코에 있는 푸른 심연이라는 이름의 싱크홀이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영혼의 구멍이라 불리는 이곳은 깊고 복잡한 동굴 구조로 악명이 높았다. 몇 년 전 프랑스 다이버 한 명이 실종된 이후 누구도 다시 도전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도연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그가 싱크홀 앞에 서 있는 동안 검푸른 수면 아래에서 뭔가 그를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잠수 준비를 이어나갔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맑은 공기 대신 산소통에 차가운 숨결이 폐를 가득 채웠다. 그는 장비를 점검하며 머릿속으로 다이빙 루트를 되뇌었다. 푸른 심연은 단순한 싱크홀이 아니었다. 수면 아래에는 복잡한 동굴 구조가 얽혀 있었고 지도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기 어려운 말 그대로 미로였다. 3시간 안에 돌아올게. 신호 없으면 바로 구조팀 부르고. 도연은 동료인 마르코에게 짧게 말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꼭 시간 지켜. 푸른 심연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너도 알잖아. 마르코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수면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푸른 물속에서 무언가 그를 초대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듯했다. 물을 가르는 순간 주변은 차갑고 고요했다. 빛이 점점 멀어지고 헤드램프의 희미한 빛만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도연은 로프를 묶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손목에 찬 수심계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점점 내려갔다. 20m, 30m, 40m. 깊어질수록 주변은 낯선 형체들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암석, 그 아래 숨겨진 동굴의 입구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유난히 그의 눈길을 끌었다. 다른 입구와 달리 둥글고 매끄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구멍이었다. 도연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구멍 안쪽은 더 깊고 좁았다. 물살조차 느껴지지 않는 고요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램프의 불빛에 비친 동굴벽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공적인 모습이었다. 둥글게 다듬어진 바위 표면은 마치 오랜 세월 물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거친 것처럼 보였다. 몇 분을 더 들어가자 그의 몸이 갑자기 멈췄다. 램프빛이 동굴 바닥에 반짝이는 물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녹슨 다이빙 나이프였다. 손잡이 부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죄, 라옥스? 도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실종된 프랑스 다이버 존 록스의 이름이었다. 도연은 이곳이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실종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이프를 챙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물체가 나타났다. 이번엔 산소통이었다. 통에 붙은 태그에는 존 록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산소통은 오래된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주위에 다른 장비나 유해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는 건가? 도연은 더 깊은 곳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소 잔량을 재차 확인했다.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돌아갈 길까지 고려하면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발밑이 푹 꺼지며 몸이 아래로 빠져들어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로프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미끄러졌다. 좁은 통로에서 갑작스럽게 확장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그는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헤드램프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시야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침착하게 램프를 주워 다시 켜자 도연의 앞에는 거대한 동굴 내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물속임에도 마치 넓은 대성당처럼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하게 놓인 돌무더기들이 보였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물속임에도 차가운 공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돌무더기 아래에 묻힌 장비들이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가 장비에 거의 다다른 순간 동굴 천장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졌다. 물속에선 모든 소리가 크게 울렸기에 그 소리만으로도 그의 신경이 곤두섰다. 도연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아래로 눈길을 돌리려는 순간 불빛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엔 거품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다. 수면 아래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미세한 그림자였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장비가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동굴 속에서 다른 생명체를 만날 가능성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림자의 형태는 조금씩 뚜렷해지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위험을 감수하고 장비를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즉시 돌아갈 것인지. 산소가 충분할 때 돌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이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헬멧 조명이 반짝였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것이었다. 존 록스. 그는 물속에서 말할 수 없었기에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헬멧 조명이 한번 깜빡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헬멧 조명을 쫓으려다가 멈춰섰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한 것이다. 그가 아직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출구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그의 뒤에서 갑작스러운 물살이 느껴졌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 그를 강하게 뒤에서 당겼다. 도연이 뒤에서 느낀 강한 물살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순간적으로 몸이 끌려가며 균형을 잃고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물살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발을 동굴벽에 붙이며 저항하려 했지만 바위가 미끄럽게 느껴져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야에 빠르게 나타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인간의 손이었다. 손끝이 도연의 팔꿈치를 스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그 손은 인간의 손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물속에서 흩어지는 빛과 함께 끔찍한 느낌을 주었다. 도연은 팔을 흔들어 그 손을 때려 했지만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잡아당겼다. 이게 무슨... 도연은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그 손은 점점 더 그를 끌어당기며 갑자기 엄청난 어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결국 손이 끌려 들어가던 방향으로 휘말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어느 곳에 다다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물속이 아닌 단단한 바닥이 느껴졌다. 고요한 숨소리만이 그의 귀를 울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주변은 어둡고 묘하게 고요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꺼내 다시 불을 켰다. 그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오래된 다이빙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서 도연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불완전하게 부서진 나침반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존 록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돌아가라. 그 목소리는 매우 낮고 귀 속에 가까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도연은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명확해지며 반복되었다. 돌아가라.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굴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덫이었다. 도연은 속삭임이 그의 귀를 간지리며 차갑게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듯 속삭였다. 도연은 이젠 그 목소리가 단순히 공포에서 오는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무엇인가 이 동굴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무언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도연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동굴 속을 더 깊숙이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침반을 들고 주변을 돌아봤다. 나침반의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더니 곧바로 멈췄다. 그가 바라본 곳은 다름 아닌 그가 전에 보고 지나쳤던 돌무더기 아래였다. 도연은 그곳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돌을 하나씩 치우며 그 밑을 파헤쳤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손끝에 무엇인가 차갑고 단단한 물체가 닿았다. 그것은 쇠로 된 상자였다. 도연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손전등의 불빛이 움직였을 때 그는 저 멀리서 투명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엔 흐릿하게 마치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그 모습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 형체는 물속에서 벽을 따라 서서히 다가오며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를 자아냈다. 도연은 전율을 느끼며 그 형체의 방향을 피하려 했지만 그 존재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 왜 여기까지 왔어?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친숙하면서도 섬뜩하게 들렸다. 도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존 록스, 실종된 다이버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미로가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서 실종된 다이버들이 죽음에 갇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저주받은 장소였다. 도연은 이미 그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침반을 다시 쥐고 벽에 비친 형체의 움직임을 쫓았다.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 그의 팔꿈치에 차갑고 무거운 손이 닿았다. 도현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팔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 손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도현은 그 손을 때려 했었지만 점점 더 그 손은 그의 몸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려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깊고 강렬하게 그의 귀를 울리며 속삭였다. 우리의 고통을. 도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 손이 그의 몸을 완전히 감싸며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 감촉이 점점 더 차갑고 그의 의식을 흔들어 놓았다. 도현은 차갑게 감싸는 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 손은 마치 쇠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가 이를 쥐고 흔들수록 점점 더 강하게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겼다. 떠나지 마.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귓가에 속삭였다. 도현은 몸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며 정신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도현은 순간적으로 나침반을 들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도현은 고요하게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저는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곳에 묶인 슬픔을 풀어주세요. 그 순간 물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손에 감겨있던 힘이 사라지며 도현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주위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 빛을 따라갔다. 그의 발이 끝내 바닥을 벗어나며 어느새 물속의 암흑에서 벗어나 환한 공간에 다다랐다. 그것은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였다. 도현이 빛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동안 들었던 속삭임과 눈앞에 펼쳐진 고통의 형상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그의 몸은 점차 가벼워지고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마침내 동굴의 출구에 도달했다. 그곳은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거칠고 날카로운 돌들이 있던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밝고 푸른 빛이 그를 반겼다. 도현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는 이전의 고통과 압박이 더 멀어져 간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출구를 지나면서 도현은 이내 자신이 병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자 도현의 옆에는 마르코가 있었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도현과 마르코는 함께 푸른 심연으로 다이빙했으며 탐사 도중 동굴 위쪽에서 떨어진 바위로 인해 의식을 잃은 도현을 뒤따라가던 마르코가 구조한 것이었다. 구조 당시 도현의 얼굴에는 심각한 상처와 피멍이 가득했으며 바위 옆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다이버 존 록스의 시신이 함께 발견되어 호흡기를 입에서 빠뜨릴 정도로 매우 놀랐다고 했다. 이에 도현은 마르코에게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었다. 마르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내 모든 것이 이해가 된 듯한 표정을 지은 마르코는 도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마르코는 도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완성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푸른 심연의 미스터리와 그가 만난 영혼들의 존재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고 마르코는 다이빙계와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푸른 심연에서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정부는 추가적인 사고를 우려해 푸른 심연으로의 출입을 금지했고 푸른 심연은 아직까지도 다이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며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싱크홀로 남게 되었다.